자, 안녕하세요. 에리십니다. 오늘 제 영상은 윤상현 의원으로 보는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그 국회 본회의 영상 중에 잠깐 제가 잘라낸 클립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합니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이승만 대통령님의 저서 독립정신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정치제도의 성패는 항상 그 나라 백성들의 수준에 달려있다. 굽어 자란 나무까지는 갑자기 펴지 못하고 앉아서만 자란 아이는 하루에 말 가지 못한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 정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항상 압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백성들의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정치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요, 국민들의 관심과 건강한 의견, 그리고 토론, 논쟁, 목소리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뿌리부터 썩기 시작해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나무가 다 썩어서 말라 죽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다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무가 원래대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다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셨던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계몽되어야 되고,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직접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특히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살리는, 계몽하는, 건강하게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직도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혹은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가라고 회의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비상계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를 우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국회에 소속된, 즉 입법부 소속의 의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 입법제도, 입법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이고, 거기에 맞춰서 법안들을 상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일,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민생을 살피는 것이 원래는 주된 임무입니다. 그것을 이제 법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법안에는 항상 민생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가의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항상 다 맡아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그런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선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총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또 있고요. 총선이라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은 좋든 싫든 인기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몇 선이고 그냥 계속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3선, 4선까지 가는 게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못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예시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친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내각제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들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관저 앞 집회에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지금 윤상현 의원은요, 우리 쪽 진영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잘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 국회 본회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 세력이라는 게 우리 쪽 진영 보수주의 우리 우파가 명확한 지지 세력이 돼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요, 국회의원들은요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얻습니다. 해서 발언이 세지게 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 인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따라 나와서 싸우게 되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류를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른 시기에 여기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쨌든 국힘 전체가 뭐 지금 굉장히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특정 여론을 어쨌든 조성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쌍권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친중 의원들 분명히 어디든 다 있습니다만 그런 의원들이 압박을 느껴서 친중 행보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어제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법 반대도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제가 그래도 꾸준히 제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계속 하려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조금씩 이 국정 전반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식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가 여러 가지를 계속 살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요. 집회 시간이 나면은 나가야 되는 거고 게시판에도 글을 써야 되는 것이고 청운동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나 하나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오늘날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 하나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느냐 반복하다가 이 지경까지 사실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국회 본회의, 영상, 뉴스, 입법 예고, 청원 이런 거 이 비상계엄 전에 사실 그렇게 정말로 깊이 자주 들어가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들어가 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여전히 계속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남도 많이 깨어난 것이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윤상현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물결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윤상현이 친중이냐 아니냐는 지금 덮어둬야 됩니다.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응원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파는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니까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에게 호의적으로 발언하면 가짜 우파다. 진짜 우파는 그렇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나뉘더라고요. 뭐 나누고 싶으면 나누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걸 나누어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쨌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우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은 진영에서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싸워도 이 거대 좌좀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얘네가 사실 정말 지긋지긋한 집단이라서 우리가 분열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승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익 정지되는 유튜버들도 종종 보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우파 유튜버를 고발하겠다는 국힘 의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바라는 겁니다. 좌파가 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 동요되지 맙시다. 동요되지 마시고 물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우파라는 그 스탠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쌍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 해도
이 쌍권 쪽이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건 하시되 이 국힘 전체를 다 솎아내가지고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파 진영에서 누구를 지지하면은 가짜 우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시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뿌락지 분탕질 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됩니다만은 이미 어느 정도의 큰 세력이 형성되어 가지고 우파 스피커로 발전이 되어 있고 빌드업이 된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비난을 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요즘 종종 보여가지고 너무 슬픕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더 건강한 우파로 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떤 진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가급적이면 멈춰 주십시오. 정말 비난을 해야겠다면 비난을 하시되 상대를 적이라고 인식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린 상대는 좌파가 아닙니다. 같은 우파이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목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일치하는 한은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적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각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쪽 진영은 작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각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목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서로 헐뜯지는 맙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실 영상은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 영상입니다. 보시면 국힘 의원들이 모두 다 윤상현 의원의 반 정도만 나서서 싸우더라도 참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분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은 위태위태한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마녀사냥하듯이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속편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싸우는 데 있어서 앞뒤를 가릴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뭐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따로.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보이던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고 자료로 넣는 영상들은요, 가급적이면은 정말 필요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서 꼭 끝까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그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알고 계시죠? 네.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중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구사했습니까? 중요성을 부여한 거는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의 굴종 외교를 하고 북한의 의장평화체에 속아서 국제제재 해제,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본 조야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 정책은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외교, 결국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하죠. 네.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미일 간의 삼국 군사훈련에 대해서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삼국 간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미국과의 합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쉐시하면 다 끝납니까? 외교 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해서 하기는 어렵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렇죠? 핵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했죠.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그렇게 그것도 단순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죠.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습니까?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얼마나 썼습니까? 혈세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혈세 얼마 썼습니까? 제가 그렇게 액수를 기억하지 못. 1조 6천억 원 썼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삼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 일본 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고 있죠. 뉴클리어 파워하고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건 다르죠. 네. 언제쯤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데 한미 간에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의 뉴욕이든 LA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이죠. 그러면 북핵 폐기가 아니 북핵 동결로 가고 북핵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4년 내 트럼프 4년 내에 반드시 온다. 특히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2년 안으로 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을 갖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해야 될. 조만간 이게 시나리오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도 한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미 보냈습니다. 특히 제임스 리치 상원 외교위원장, 라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대비를 하십시오.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죠. 올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규모 올해. 제가 숫자를 1조 4천억입니다. 예. 작년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 100억 달러 얼마입니까? 14조 아닙니까? 예. 10배를 요구하겠다. 재협상 요구 올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재협상 요구가 오면은 좋다. 우리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한 전개 비용을 대자. 그러나 SMA 협정 바깥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떳떳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또 해국 공유 협정 등을 내세우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그 윤석열 의원이 얘기하는 SMA는 이 Special Measures Agreement, 즉 방위비 분담금 협정입니다. 자, 이 SMA는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군사 건설비가 있고, 그리고 군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분명히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주한미군을 그렇다고 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SMA 그리고 협정 바깥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규정한 비용 외에도 한국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협정 외적,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바로 이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 즉 한국이 협정 외적으로 부담하는 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핵잠수함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전략 자산입니다. 이 과거에 미군의 B-52랑 B-1B 폭격기 전개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사시 작전 지원 비용, 즉 이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추가로 투입되는 미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고, 또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할 때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비용을 댄다. 그리고 연합훈련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기타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부담하면서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즉 떳떳하게 이걸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을 우리가 트럼프한테 뻗대 가지고 주한미군을 그럼 빼려면 빼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트럼프 방위비 이야기도 한참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전개되고 나니까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환기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굉장히 다채로운 시각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계별로 다뤄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법무차관 나와주시죠. 1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 구성 국헌 요건.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뭡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 폭주 38차례 거부권 행사했죠. 특검 폭주 23차례 했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윤상현 의원이 다시 한번 입법 폭주, 탄핵 폭주, 그리고 특검 폭주 23차례, 탄핵 폭주 29차례, 그리고 입법 폭주 38차례. 이거를 괜히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진짜로 잘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해온 겁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숫자에 계속해가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이 국회 본회의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될 때 일어날 효과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장치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사안을 분석하고 잘 싸우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이제 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사안,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예산 삭감, 그 외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소장이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한 기본범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가지고 이론의 여지가 있죠. 없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재입종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했는데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은 검찰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서부지법의 이모 부장판사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규정. 네. 아시죠? 네네. 그 규정이 뭡니까? 군사상 이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그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의 해석을 할 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어서 그 부분에 양쪽 견해가 다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만. 그러면 법률에 대한 개폐권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죠. 불어댔죠. 불어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처음 봤죠, 요번에. 그렇죠. 처음 보셨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다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별개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 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 보호 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불란사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수처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번에 20일 날 길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도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대단히 말씀드릴 불공정하다고 의견이 봅니다.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요. 변호인하고 협의해서 기일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조소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뭐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게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문자를 끝납니까? 기본 지키세요.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 질의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여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 오로지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도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한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게 득세해서 결국은 이게 기승해서 결국은 구속 영장의 기한을 2번 연장 불허를 받았는데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구구라고 폄훼합니다. 그 사람들 구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물론 저부터 잘 해야겠지만,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정신적인 건강함과 육체적인 건강함 모두 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에 멤버십과 슈퍼땡스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와 댓글로 따뜻한 말씀으로 제게 이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모두 다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지금 이 시기를 일단은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